역사는 일단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안 와서 그런데 늘 그 주의하실 게 이걸 읽다 보면 막 머리 안 잡히는 게 어떤 하나의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연속성 안에서 이 진화론적인 서술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너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중구난방인 것 같고 잘 안 읽히고 이런 이유가 이 서술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후는 역사에 대한 우리가 전제하는 게 역사가 연속된다라고 하잖아요. 연속된다라는 건 일련의 인과의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A를 다룬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역소급해서 이렇게 쫙 그 다음에 그 A라는 사건 다음에 이후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는가 이렇게 인과 해서 쭉 사건이 직선적인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운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연속성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속성 속에서는 진화적인 걸 전제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워낙 오랫동안 배워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전에 예전 과거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렇게 쫙 설정을 하고 미래는 역사가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냥 현재까지라고 설정을 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어떤 문제가 점점 진보된 방식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염병의 역사라고 한다면 책을 보지 않아도 전염병을 옛날에는 대하는 방식이 이러저러 했는데 그게 점점 기술이 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전염병이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염병은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했다. 그게 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걸 쫙 연속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연히 과거보다 현재로 오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더 증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과 해결 방식이 더 증대했다. 그러니까 꼭 진보론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역사의 진보를 어느 정도 전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후코는 이 역사의 전제들을 깨는 거거든요. 후코에게 역사는 일단 연속이 아니에요. 후코가 사건의 인과를 보는 방식은 그 다음에 스피노자를 하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건이나 사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과연수에 따라서 뭐가 쫙 이어지고 얘는 그 인과연수의 고리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인과연수를 A가 원인이 돼서 B, B가 원인이 돼서 C, C가 원인이 돼서 D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직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스피노자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과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어떤 A도 일단 이걸 보셔야 되죠. 어떤 A도 그 주변에 이렇게 직선적인 게 아무리 직선적인 게 많아도 단순히 직선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주변에 B, C, D라는 사건 내지는 사물이 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놈은 이 C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B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영향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C에게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A는 C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A가 B에게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B에게 영향을 미치고 A 또한 여기 자기가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A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C는 A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B에도 영향을 미치고 C에도 B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원인이라는 건 결과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 내가 A에게서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얘는 주내고 상처를 얘는 받은 애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원인이 없다면 상처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인과를 아주 단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 속에선 뭐예요? 얘만 제거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앞으로 없게 되는 거야. 혹은 내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는 쟤를 원인으로 해. 결과적으로 나는 받았고 쟤는 준 거니까 얘가 나쁜 놈이고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인간 속에서는 뭐냐면 A가 상처를 줬다는 거는 얘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건데 동시에 A가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내가 A에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에 뭐가 붙냐? 상호인과. 이 스피노자의 인과성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보통 상호인과성. 근데 그 상호인과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죠. 구조적. 그래서 그 푸코도 초반에 말과 사물을 쓸 때 이제 구조주의자라는 딱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구조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별표가 있다. 근데 그 별이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차례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양적으로 사고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별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별하고 A, B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냐면 위치, 관계가 달라졌죠. 관계가 달라져서 하나는 A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A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이 관계가 달라지면 관계의 배열이 달라지면 양적으로 몇 개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계의 배열이 달라지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별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공간이든 양적인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든 간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조만 바뀌어도 그 다음에 뭐 계절의 배치만 바뀌어도 내가 드러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런 식의 관계 구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거는 그 푸코가 뭐 푸코만이 아니라 푸코 또래 많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구조주의라고 이제 불릴 때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에게서 받은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주체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상호 인과 속에서 그러니까 A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별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조 속에서 상호 인과의 이런 복잡한 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주체예요. 주체는 출발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서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 그럼 문서들이 이렇게 차고차고 있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18세기의 전염병 요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전염병에 관한 자료만 찾겠죠. 18세기에 관한 자료만 찾겠죠. 그리고 17세기의 자료를 찾더라도 17세기의 전염병에 관한 자료만 찾겠죠. 근데 푸코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의학체계다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의학의 요 영역이라는 게 요 가까이에 어떤 학문들과 그 이웃관계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의학과 가장 가깝게 이웃하는 학문이나 알미 어떤 걸까요? 우리 시대에는? 예를 들면 의학이 다른 분야, 경제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 뭐 예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얘네가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건 또 이런 영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푸코는 그게 아니라 담론들이 어떤 하나의 역사를 네모라고 한다 그러면 담론들이 각각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이런 방식으로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요게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요 관계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A와 D가 가깝고 어떨 때는 저기에 있는 F가 이제 그 작용을 하면서 A와 가까워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A가 인식되는 방식이 달라요.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광기다. 그럼 광기의 문제를 정신병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종의 병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질병의 문제. 근데 광기의 문제가 어떤 때에는 종교적 관점에서 파악이 되고 어떤 때에는 또 예술의 관점에서 파악이 되고 그 뭐와 그것에 대한 알미 서로 이웃하고 있느냐 이 하나의 암과 나머지의 암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알미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광기, 정신병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광기 이런 게 역사 속에서 불변화하는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 예를 들면 성은 어떤 영역의 문제일까요? 그건 생물의 문제일까요? 정치의 문제일까요? 경제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성의 문제를 다루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섹스했는가만 보면 안 되죠. 또 성은 가족에 대한 담론과 가까울까요? 뭘까요? 이 성에 대한 담론이 가족에 대한 담론과 아주 가까워진 거는 근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영역, 성에 대한 알미라는 게 나머지 다른 영역들에서 구성되어 있는 암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푸코가 늘 하는 말이 어떤 대상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이것에 의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기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인간의 의식이 점점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광인들을 이제 푸코의 광기 역사가 연구한 게 그거죠. 중세 때는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미친놈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쟤는 우리가 듣지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미지의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것을 듣는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비밀을 다 알아버리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농사 짓던 거 포기하고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광기 어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밖으로 추방해버렸어요. 그들의 비위는 떠돌아다니면서 영원히 비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이 아니죠.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성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한 대다가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방의 방식이냐 감금의 방식이냐. 근데 지금 19세기 이래로 우리는 광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이었던 적이 없어요. 19세기 이전에는 광기라는 게. 그러니까 광기라는 게 병으로 원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그 병이 왜 그런지를 모르다가 점점점 인간의 의식이 발전해서 드디어 왜 이 병이 생기는지를 알았다.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아니라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상화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인간이라는 게 뭐야?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정치적인 집단을 이루고 인간은 또 뭐 생식을 하고 뭐 노동을 하고 기타 등등 뭐 호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정치적 존재고 뭐 어떤 존재고 기타 등등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을 구성해.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자연을 인간의 알무로 보호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그걸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든 자연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자연을 대상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인간이 그렇게 자연을 대상화하게 된 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한다? 이거 근대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표현이죠. 동양 어디를 봐도 자연을 보호한다거나 자연을 아낀다거나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 보셨어요? 자연이 굳이 나온다 그러면 노자에서처럼 그 도법 자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다스림이라는 게 자연을 본뜬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있지만 자연을 대상화해서 인간이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전혀 다르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개를 늘 같이 사는 하나의 나의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개는 장례도 지내줘야 되고 개는 또 어떻게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개에 대해서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서야 우리는 반려견이든 애완견이든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개에 대해서 인간이 가축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지만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가축이 있었지만 언제 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같이 기르다가 잡아먹었지 그냥. 근데 개를 반려한다. 인생의 동반자다. 개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개의 품종이 달라진 문제가 아니라 개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 즉 개와 맺는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개는 역사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똑같은 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개와 관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출현한 그 개는 전혀 다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특정한 맥락이 성립되기 이전에 대상 자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역사의 밖으로 빠져나와서 시간 밖으로 빠져나와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이 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어떻게 봅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삶이라는 건 아주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조선시대 역사 그러면 문화, 경제, 정치 몇 개로 나누죠. 그런 다음에 정치기는 뭐라고 합니까? 왕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것의 그 결과가 어땠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가지고 또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스토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스토리죠. 왜 거기서 그때 그런 일이 하필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그거죠. 왜 자본주의는 동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저기 이 중동이라든가 동아시아에서도 생산이 발달했어요. 근데 왜 얘네들한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유럽에서 발달한 걸까? 이거를 그냥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또 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즉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데가 이제 19세기에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데인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혁명은 거기서 일어났어야지. 근데 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복시킨 사회주의 혁명은 가장 자본주의가 낙후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단선적으로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 속에는
다른 많은 요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가 이 역사를 서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역사의 어떤 방향성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과 싸울 것. 그다음에 역사에서는 연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딱 불연속을 표현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전과 이후에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해요. 그런 불연속의 지점들, 혹은 뭐 변곡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뭔가가 크게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게끔 하는 거대한 힘들의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체적인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대충 어떤 문제에 대한 사료를 보고 그 사료들을 가지고 그냥 쫙 인과관계를 우리 머릿속에서 엮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복잡하면서도 그 메커니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푸코 역사 연구의 특징이에요.